세계 원유 매장량 1위, 리터당 14원짜리 기름이 넘치는 나라에서 엄마들이 일주일째 아이 우유를 구하러 마트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게 베네수엘라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름이 많은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건 베네수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번영했던 나라들이 무너질 때는 항상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로마도, 베네치아도, 스페인 제국도 모두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법칙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000년 전 로마 얘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로마라고 하면 보통 콜로세움이나 전쟁 얘기가 떠오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다른 겁니다. 로마 전성기 때 수도 로마에만 공중 목욕탕이 840개 넘게 있었거든요. 대형 목욕탕 하나는 동시에 16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욕탕들이 무료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성기 로마 제국의 인구는 약 6,50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한 배 반 정도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무료 목욕탕까지 제공했던 겁니다. 오는 날로 치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스포츠 센터를 무료로 열어준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여기서 나옵니다. 로마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정답은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로마 공화정에는 호민관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평민 대표가 귀족들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기업 경영진 회의에 노조 대표가 참석해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구조 덕분에 로마는 특정 가문이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어느 계층에서 태어나든 시스템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거죠. 귀족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재능과 노력으로 집정관까지 오를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포용적 제도라고 부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시스템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 이게 로마 공화정을 480년 이상 지탱시킨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단순히 공정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경쟁하고 참여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이 나왔습니다. 로마의 도로 기술, 수도 시스템, 법 체계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였던 시스템에 균열이 생깁니다. 카이사르라는 이름 다들 아시죠? 기원전 49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로마법에서 군대를 이끌고 이 강을 건너는 건 사실상 반란 선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건넜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요. 카이사르는 공화정의 견제 구조를 부수고 독재 체제를 세웠습니다. 원로원과 평민의 균형, 480년 이상 유지됐던 그 구조가 한 사람의 야심으로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카라칼라 황제 시대로 넘어가면 황제들이 돈 문제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은화를 만들 때 은의 순도를 슬쩍슬쩍 낮추기 시작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은화인데 실제로는 구리가 점점 더 많이 섞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치면 중앙은행이 몰래 돈을 찍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은화가 예전 은화와 같다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물가가 오르고 저축이 녹아 없어지고 화폐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로마 제국 말기에 물물 교환이 다시 성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과학적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 연구자들이 그린란드 빙하 코어를 분석했더니 남 농도 변화로 로마의 경제 활동 수준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가 번성할 때는 광산 활동과 재련으로 인해 납 농도가 올라가고 몰락할 때는 내려갔습니다. 역사책이 아니라 빙하가 로마의 흥망을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 로마 경제의 절정기와 쇠락기가 얼마나 극적으로 갈렸는지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황제들은 자신이 보유한 금과 은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기술 혁신 자체를 억제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기존의 금은 가치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단기 이익을 위해 나라 전체의 미래를 막은 겁니다. 결국 개방됐던 시스템이 닫히는 순간 번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외부의 침략보다 내부의 폐쇄로 먼저 무너졌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실패한 로마의 역사는 1000년 뒤 같은 이탈리아 땅에서 또 한 번 반복됩니다. 베네치아에서였습니다.
자, 이제 베네치아 얘기입니다. 베네치아를 아시나요? 이탈리아 북동쪽 끝에 있는 물의 도시입니다. 이탈리아 본토와 연결된 좁은 다리 하나로만 이어진 섬이라서 농사를 지을 땅이 없습니다. 자원이라곤 소금과 생선뿐인 곳입니다. 군사력도 로마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국가가 중세 지중해 최강의 상업국가가 됐습니다. 어떻게요? 비결은 코만다라는 제도였습니다. 코만다는 쉽게 말하면 요즘의 스타트업 투자 계약 같은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 투자하고 아이디어와 능력 있는 사람이 배를 타고 무역을 합니다. 수익은 미리 정한 비율로 나눕니다. 집안이나 신분이 아니라 능력과 실력으로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마르코폴로 아시죠? 동방무역으로 유명한 그 마르코폴로가 바로 이 코만다 제도를 통해 동방무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폴로 집안이 엄청난 귀족 가문이어서가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있는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이게 베네치아를 강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1297년 베네치아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도제, 그러니까 베네치아의 최고 권력자였던 피에트로 그라데니고가 이른바 세라타 법령을 통과시킵니다. 세라타는 이탈리아어로 폐쇄를 뜻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대의회 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1297년 기준 특정 귀족 가문 후손으로만 한정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권력을 쥔 사람들이 앞으로는 우리 가문 사람들끼리만 권력을 나눠 갖겠다고 선언한 거죠. 이게 입시 제도에 비유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까지는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갑자기 법을 바꿔서 특정 집안 자녀만 수능을 볼 수 있게 만든 것과 같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성씨가 자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1315년에는 황금의 책이라고 불리는 귀족 명부가 공식화됩니다. 이 책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만 권력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시스템 바깥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베네치아 인구가 당시 약 20만 명이었는데 이 황금의 책에 오를 수 있는 귀족 가문은 인구의 단 1%, 약 2,000명에서 3,000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9만 7천 명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통치 구조에 진입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개방적 무역 시스템이 만들어냈던 베네치아의 번영은 서서히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권력에 접근하지 못했고 기득권이 굳어가면서 혁신이 멈췄습니다. 황금의 책에 이름이 올라간 소수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1797년 나폴레옹의 군대가 베네치아 앞에 나타났을 때 이미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멸망하는 순간 귀족들은 황금의 책을 의식적으로 소각했습니다. 자신들의 특권을 기록한 그 책이 패배의 증거가 될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황금의 책을 닫은 지 500년 만에 그 책은 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 훨씬 더 극단적으로 반복된 나라가 있습니다. 다시 베네수엘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처음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베네수엘라는 전세계 원유 매장량 1위 국가입니다. 약 3,032억 배럴, 전세계 원유 매장량의 약 18%가 이 나라 땅 밑에 묻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360억 배럴이 더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지금 한국이 하루에 소비하는 원유가 약 280만 배럴인데 베네수엘라 매장량으로 계산하면 한국이 300년 가까이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1인당 GDP가 4,019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약 36,000달러인데 그것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베네수엘라 자신의 역사를 보면 2011년 최고점이었던 12,688달러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는 겁니다. 2023년 연간 인플레이션은 193%였습니다. 물가가 1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차베스가 등장하기 전 베네수엘라에는 푼토피오 협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958년에 두 정당이 맺은 협약인데 쉽게 말하면 독재에서 벗어난 이후 권력을 두 당이 번갈아 나눠 갖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처음엔 독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좋은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두 당이 카르텔처럼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로 굳어버렸습니다. 베네치아의 황금의 책처럼 이 두 당 바깥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권력에 접근할 수 없게 된 거죠. 결국 2003년 기준 빈곤율이 62%에 달했습니다. 석유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요. 그래서 차베스가 등장했습니다. 기존 체제를 부수겠다는 구호로 집권한 차베스는 실제로 초기에는 성과를 냈습니다.
석유 수익을 빈곤층에게 재분배하는 복지정책 덕분에 빈곤율이 62%에서 32%까지 낮아졌습니다. 1인당 GNI도 2003년 3,482달러에서 2011년 12,000달러로 3배 넘게 올랐습니다.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차베스도 결국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석유 수익을 국유화하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켰습니다. 반대파를 숙청하고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베네치아의 기득권 귀족들이 황금의 책으로 권력을 독점했듯이 차베스와 그 이후 마두로 정권은 석유 수익으로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석유 의존 구조 자체가 치명적이었습니다. 석유가 수출의 96%, 정부 재정 수입의 50%를 차지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석유 생산량은 1970년대 하루 300만 배럴에서 2025년 약 110만 배럴로 추락했습니다. 석유 수익에만 의존하는 경제는 마치 월급 전부를 한 회사 주식에 몰아넣은 것과 같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천하무적이지만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이미 1983년에 경고가 있었습니다.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리는 사건에서 볼리바르 화폐가 대폭락했습니다. 1981년 1인당 GDP가 4,241달러였던 나라가 1989년에는 2,258달러로 8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로마에서 화폐 희석으로 경제가 무너졌던 것과 판박입니다. 결국 2018년 빈곤율은 90%에 육박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의 해외 자산 도피 스캔들이 이어졌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지만 시스템이 이미 무너진 뒤였습니다. 세계에서 기름이 가장 많은 나라에서 엄마가 아이 우유를 구하러 일주일을 헤매는 현실. 이게 바로 개방적 시스템이 닫혔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법칙이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신다면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로마, 베네치아, 베네수엘라. 셋 다 다른 시대, 다른 자원, 다른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셋 다 같은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번영할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이 시스템에 진입할 수 있었고 무너질 때는 기득권이 그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이 패턴의 어디쯤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 특정 정치적 입장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역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준 신호를 같이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한국 경제를 보면 상위 재벌 그룹들의 경제적 영향력과 세습 구조가 강화되는 추세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능력보다 연줄, 경쟁보다 세습이 커지는 신호들이 여러 영역에서 관찰됩니다. 특정 직역에서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상위에 집중되는 구도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황금의 책이 닫힐 때도 처음엔 아무도 이게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1297년에 법령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그게 수백 년 뒤의 멸망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당시 권력을 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킨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베네치아 전체를 무너뜨린 겁니다. 물론 한국에는 희망의 신호도 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에 걸친 계엄, 탄핵 정국은 많은 혼란을 불러왔지만 동시에 제도가 스스로 복원력을 발휘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 목소리를 냈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고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민주주의 제도의 모습입니다. 경제학자 데런 에스모글루는 그의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포용적 제도가 살아 숨쉬는 국가가 장기적으로 번영하고 착취적 제도로 굳어진 국가는 결국 실패한다고요. 여기서 포용적 제도가 뭐냐면 결국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든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사회에 황금의 책이 닫히고 있는지 아니면 열려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시스템에 진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신호를 읽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법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는 호민관 제도로 견제와 균형을 만들었고 그게 무너지자 쇠락했습니다. 베네치아는 코만다 제도로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줬고 황금의 책으로 그 문을 닫자 무너졌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라는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도 그 수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순간 몰락했습니다. 공통 법칙은 하나입니다. 개방적 포용 시스템이 번영을 만들고 기득권이 그 시스템을 닫는 순간 몰락이 시작됩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오늘 살펴본 것처럼 수치와 사건으로 증명된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칙을 알게 된 우리는 개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산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 하나에 모든 걸 걸었듯이 개인도 특정 국가, 특정 기업, 특정 자산에 모든 것을 거는 건 위험합니다. 역사를 보면 번영한 나라들도 결국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회든 영원히 개방적이지 않을 수 있고 어떤 기업이든 영원히 성장하지 않습니다. 분산 투자, 분산된 삶의 기반, 이게 개인이 역사의 교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천은 관심입니다. 지금 내가 속한 사회에서 황금의 책이 닫히고 있다는 신호가 보이면 거기에 목소리를 내는 것. 역사에서 번영을 지킨 나라들은 그 목소리가 살아있었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은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 본 것처럼 수치로 증명되는 패턴입니다. 그 패턴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조금 더 일찍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반응이 다음 영상의 방향이 됩니다.